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의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거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정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파장이 어떤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찬 제의를 한 거는 보니까 19일이라고 하더군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들을 오늘 오찬에 초대를 한 겁니다. 오늘 오찬에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하필이면 요 19일이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통화를 해서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날이거든요. 바로 그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도 비대위원들하고 같이 오찬을 하자 이런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기자들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이게 19일이죠. 월요일 오찬이 가능한지를 묻는 비서실장 연락을 받고 바로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중히 말씀드렸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1월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초청했을 때 만난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전이죠. 3월 22일에 평택의 해군제 이함대 사령부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함께 만나서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고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만난다면 총선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만남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뭐 아직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건강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그러니까 총선 전날이죠. 탈진을 해서 파이널 유세 이후에 뭐 청량리하고 일부 지역을 돌려고 했는데 그거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일부터 지금 22일이니까 뭐 거의 2주가 다 지나는데 오찬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엊그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뭐 윤 대통령 배신 뭐 얘기를 하니까 밤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서 자,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은 배신이 아니고 용기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은 용기다. 정면 반박을 했죠. 이것은 곧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 언행이 잘못이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뭐 그러면 뭐 저는 이제 그게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얘기를 그렇게 펜대 잡고 정면으로 그 어떤 정치적 이슈에 끼어들는 힘이 있는 한 그거는 뭐 건강상 문제 뭐 이런 걸 핑계로 해서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할 상황은 아니다. 더군다나 한때 집권당 대표였던 사람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상 이유라는 거는 핑계고 이게 결국 윤한 갈등. 윤한 갈등은 뭐 몇 차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3차 갈등 아니냐.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이유 배경 우선 4월 16일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했습니다. 왜 홍준표 시장하고 했을까요?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다. 그러면서 뭐 깜도 안 되는 뭐 이런 얘기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얘기를 퍼부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도 오찬도 아니고 만찬. 왜냐하면 약간 오찬보다는 만찬이 무게가 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4시간을 만나니까. 오찬은 뭐 길어야 한 2시간 아닙니까? 2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본인한테 무게가 있는 사람은 만찬을 초대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형식상 뭐 한번 만나줘야 되는 사람은 대개 오찬에 초대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집권당 대표로서 본의 아니게 본인이 뭐 나가서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불러내서 총선 승리라는 아주 어려운 그 난제를 풀도록 해놓고 거기에 그것도 한동훈의 책임이 아니고 윤석열의 책임 때문에 실패했는데 모른 척하고 오히려 그게 한동훈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불러서 만찬을 해놓고 이제 당신하고 점심하자 라는 게 도대체 맞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첫 번째 원인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날 낮에 19일 낮에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서 그동안에 안 하던 여야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나서 그제서야 한동훈이 생각난 거 아니냐. 뭐 그러면 너무나 이건 형식적이다. 그런 모임은 차라리 안 갖는 게 낫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불편하다. 응? 어떻게 집권당 대표로서 선거운동을 지휘했는데 이겼건 졌건 간에. 근데 그 사람을 대구시장 야당 대표에 하고 다 통화하고 만찬하고 나서 그 뒤에 그냥 마지막으로 형식상 만남을 제안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들러리 비슷한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자,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은 아마도 그런 오찬이 있으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 무슨 서천 화재 현장 방문했을 때처럼 뭐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에 대해서 적어도 윤석열, 한동훈 간에는 뭔가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한테 줄 수는 있습니다. 어제 부산, 울산, 경남 여기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죠. 오늘은 인천에서 합니다. 자, 그런데 광주, 전남 경선에서만 사실은 이낙연 후보가 아주 신승을 했고요. 그 다음날 전북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전북 경선에서 54.55%로 압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제주 경선에서는 56.75, 그 다음에 어제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55.3, 어제 이낙연 후보는 33.6, 추미애 9.7, 박용진 1.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누적 득표율, 그러니까 계속 경선을 해온 거에 종합적인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3.5%, 그러니까 과반을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인천인데, 인천은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인천에서도 과반 확보 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일에는 경기, 여기서는 뭐 과반 정도가 아니라 아마 60%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10일 마지막 날 서울, 이것도 뭐 과반 확보가 되게, 왜냐면 이미 끝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이재명 후보로 끝났다. 저는 뭐 이 얘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넘지 못한다. 그건 이제 저희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볼 때 이게 초반 기세가요, 초반 대세론이 확산이 되면 그 다음에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게 뒤집히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더군다나 며칠 안 남았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있다고 하지만 그 뭐 모두 친정권 검사들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게 뒤집힐 가능성, 뭐 어느 곳에 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로서 이재명 후보를 손절매한다 뭐 이렇게 나왔던데, 글쎄 저희 경험으로 보면 그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정국 운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다. 정치는 아무리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박근혜 후보를 배제하고 싶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김태호라는 젊은 총리를 내정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물론 그것이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2002년에 노무현 후보처럼. 그거는 이제 노무현 후보가 DJ의 어떤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 DJ가 관여한 것, 그거 플러스 노무현 후보의 정치적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거기다가 물론 뭐 원인이야 뭐 100가지도 넘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런 건데, 자, 이번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능력이 없다 하는 건 뭐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뭐 손절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장동 의혹이 발생한 게 대개 9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들은 대개 추석 연휴 때죠. 그때만 해도 의혹 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을 했다는 정도지, 그때까지 뭐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뭐 이런 사람의 비리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어떤 식으로 관여를 했다, 심지어는 본인이 설계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최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이재명 착시 현상이라고 달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과반 이상으로 압승을 하니까 마치 여론이 이런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여론을 보면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그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합동으로 한 무선 전화 면접.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뭐 이재명 후보가 약간 상승세이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지층 결집으로 그 해석이 되는데 이재명 29, 윤석열 17, 홍준표 14, 이낙연 9, 뭐 이런 순서라는데 이거는 이 기관에서 과거에 조사한 결과로 보면 뭐 별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지지층 결집 정도. 그러나 바로 이 조사에서 보면 여전히 자, 정권을 심판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47%. 그 다음에 아니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하는 게 41%. 요것도 정권 심판론이 그전에는 한 50 내지 51, 52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권 심판론이 약간 주춤거린 거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권 심판론이 훨씬 우위에 있다. 정권 심판론은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겠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을 이렇게 바꾸기만 해도 벌써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불리한 국면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왜냐면 이 개인 경쟁력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29대 윤석열 17 이 정도면 뭐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물론 다른 여론조사는 또 다릅니다만은 벗어나서 앞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정권 심판론과 정권 교체론 아니 정권 재창출론으로 맞부딪혔을 때는 이재명 후보는 역풍을 거슬러서 나아가야 한다. 이건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론은 여전히 지금 정권 재창출론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